자,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이유부터 우리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사실 어린아이들은 적절한 행동과 부적절한 행동을 구별하는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인지 능력이 발달하니까요, 당연히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걸음마기 유아나 취약전 유아는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른지를 결정할 때 내면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보상을 받을까 혹은 처벌을 받을까 그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행동이 칭찬받으면 이건 좋은 행동이야 라고 생각하고요. 야단을 맞으면 이거 나쁜 행동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윤리적인 판단을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부모나 교사가 제시하는 외적인 단서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되죠. 따라서 이들이 적절히 행동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도움과 함께 구체적인 언어적 지도, 그리고 일관성 있는 상벌제도, 지도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 어린데 벌써부터 훈육을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유아기 훈육이 왜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죠. 자, 유아기는 자기 조절력을 관장하는 뇌 발달이 이루어지는 결정적 시기입니다. 자기 조절 능력은 우리 두뇌에서 되뇌피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관장을 해요. 되뇌피질은 생각의 뇌라고 불리우는데요. 되뇌피질은 인간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감정을 통제 조절하고 그래서 바른 인성과 도덕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인간다운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되뇌피질 중에서도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 가치 등을 생각도 하고 죄책감도 느끼고 도덕적인 갈등을 하게 만드는 부위가 바로 전두엽이에요. 전두엽은 여기 이마 있는 데라고 앞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중에서도 도덕성은 전전두엽, 미간 사이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되시는데요. 이 전전두엽이 눈 부위 바로 위로 넓게 펼쳐진 그 부위인데 전전두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정말 바로 우리 미간 사이에 있는 안화전두피질 OFC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전전두엽이 망가지게 되면 인간의 도덕성은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고요.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우리가 흔히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기능이 뚝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전두엽에 속하는 OFC는 굉장히 지리적으로 독특한 영역에 위치를 해요. 아까 되뇌피질이 생각의 뇌라고 했는데요. 그 변연계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건 포유류 이상이 갖고 있는 뇌인데 감정의 뇌예요. 이 변연계는 감정을 담당하는 곳이고 전두엽, 그러니까 되뇌피질은 어떤 이성을 담당하는 건데요. 이 OFC라는 기관이 이 감정과 이성을 담당하는 그 사이에 바로 위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치상 이 OFC를 통하지 않고서는 모든 감정 반응이나 뇌의 경영을 담당하는 전전두엽과의 교통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OFC는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여러 되뇌피질에서 보내는 정보와 전전두엽의 이성적 사고를 변연계의 감정과 충동을 조합해서 가장 합리적인 사회적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가령 누가 자기한테 욕을 하면 확 화가 나서 변연계는 때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저기에서 전전두엽이 근데 쟤 너보다 더 등치 큰데 때리면 과연 그게 이득이 있을까? 이렇게 조정을 해서 참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처럼 OFC는 감정과 이성을 균형 있게 조화시켜서 현실에 적절하게 반응을 하는 자기조절 중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런데요, 이 OFC의 발달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져요. 생후 3년이 결정적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태아기 초기부터 이 기관들이 이제 생성이 되기 시작해서요. 생후 24개월까지 즉 33개월이 OFC 발달의 결정적 시기라고 하고요. 뇌발달 학자들은 그래서 만 3세가 바로 OFC 발달의 인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 조절력을 담당하는 하드웨어, 그러니까 OFC죠. 요 하드웨어는 만 3세면 발달이 끝나고요. 이후 6세까지 하드웨어 안에 소프트웨어를 부지런히 채워놔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아기에 해당하는 시기는 자기조절 능력의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인 동시에
올바른 생활 습관과 사회적 규칙을 배우고 익히는 그런 또 소프트웨어를 채우는 시기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유아기를 놓치게 되면 자기조절 능력의 발달은 상당히 더디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기조절력을 발달시킬 때는 훈육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거든요. 사실은 자기조절력은 많은 부분들을 참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돼라는 말을 해야만 하고요. 지시를 따르게 해야 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훈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성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훈육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앞서서도 여러 번 등장했던 애정철에 등장합니다. 애정철에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한 후에 너 그렇게 하면 나 너한테 관심 안 줄 거야. 그러니까 관심이나 애정, 인정을 철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사랑의 상실에 대한 불안을 유발케 해서 말을 듣게 하는 조금 치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권력 행사법이에요. 이거는 주로 독재적인 성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아이의 행동을 수정하거나 통제하기 위해서 윗사람의 권력에 의존하는 거예요. 아이의 손바닥을 때린다거나 너 이럴 거면은 너 휴대폰 내놔, 뭐 뺏는다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공포감을 준다거나. 그래서 이러한 권력 행사법을 사용하게 되면 아이들은 공포감, 불안, 원망감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또 다른 훈육 방법은 귀납법이에요. 요거는 아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 왜 그 행동이 잘못됐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고요. 이게 타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아이가 어떤 자기가 만든 폐해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변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앞에서 충분히 살펴봤던 권위 있는 양육, 개인적 메시지 이런 게 다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럼 유아에게 좋은 훈육법은 무엇인가? 뭐 당연히 아시겠죠. 귀납법이 가장 좋은 거죠. 유아를 포함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인들이 사용하는 훈육법 중에서 너네들이 생각하기에 마음에 드는 게 뭐냐? 당연히 아이들도 1위, 가장 선호하는 훈육법 1위로 귀납법을 선택을 했어요. 실제로 귀납법은 아이의 도덕적 성숙을 촉진하는 거로 밝혀졌는데요. 왜 이게 아이의 도덕적 성숙을 촉진하냐면 아이들이 보기에도 막 때리거나 치사하게 나 이러면은 너 싫어해 뭐 이런 방법보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알려주는 게 아이들의 눈에도 올바른 방법이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자신과 세계관, 가치관이 일치하는 훈육자의 영향을 더 잘 받아들이는 그런 동기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 귀납법이 도덕적 성숙을 더 유발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러한 귀납법은 우리가 충분히 앞서서 권위 있는 성인 되기,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훈육하는 편에서 다뤘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데요. 그래도 정리 요약 간단하게 하자면 직접적인 지도해 주셔야 되죠. 말만 해갖고는 안 돼요. 때로는 말과 행동을 동시에 사용해서 아이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통제, 지도하는 거 필요하겠고요. 모델링은 아주 강력한 행동 수정 방법이에요. 성인이 좋은 행동을 먼저 본보기를 보여주게 되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될 거예요. 강화, 우리 효과적인 칭찬, 보상 이런 거 해주는 거 강화도 좋고요. 또 개인적 메시지,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성인이 어떤 기대를 갖고 있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결과 사용하기도 배웠죠. 자연적 결과, 논리적 결과, 관련 없는 결과 이런 거 봤는데 이런 부분도 아주 좋고요. 또 우리가 유아에게 사용할 수 있는 훈육 방법은 제한적 선택 방법이 있어요. 유아기는 아직 전조잡기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성도 높고요. 전체를 조망하는 능력이나 주의 지속력도 부족해요. 우리는 이런 유아기의 인지 능력을 이용해가지고 훈육을 보다 쉽게 할 수 있어요. 아이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라고 지시하지만 이거를 그냥 무조건 따른다라고 생각하면 아이들도 막 자존심이 상하고 왠지 자기가 당하는 것 같아서 좀 불쾌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행동을 지시하지만 마치 자신이 결정권과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막 블럭을 많이 갖고 놀았어요. 정리정돈을 해야 될 때 빨리 치워
이렇게 말하면 치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엄마가 치우는 거 도와줄게. 너 빨간 블럭 치울래? 파란 블럭 치울래? 이렇게 말하면 아이는 이게 치우는 건데 잠깐 까먹고요. 나 뭐 치울까? 어떤 거를 선택할까? 여기에 몰두하느라고 떼부리는 거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이가 빨간 블럭들을 골라서 치우기 시작하면 와, 정말 빨간 블럭들을 잘 골라내는구나 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아주 열심히 치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일방적인 명령이나 지시를 하기보다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통제력을 느낄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주는 방법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또 주의 전환법도 유아기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어요. 유아기에는 일시적인 감정이나 욕구 때문에 때를 부릴 때도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주의 전환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아이가 무리한 요구를 할 때는 앞서 배운 개인적 메시지를 간략히 사용한 후에 얼른 주변을 재빨리 살피셔서 얘가 관심을 끌만한 게 없나? 라고 탐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이에게 와, 저기 노란 풍선 정말 예쁘다. 아저씨가 나눠주나 보다. 저기 가보자. 라고 하는 식으로 아이가 다른 곳에 주의를 돌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그 앞에서 떼를 썼던 아이는 노란 풍선에 이끌려서 자리를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곧 다른 곳에 관심을 쏟게 되거든요. 이렇게 다른 곳에 일단 관심을 쏟게 되면 좀 전까지 아이에게 그토록 중요했던 욕구는 작아지게 돼요. 그러면 확실히 떼도 안 쓰죠? 이때 성인이 말하는 거예요. 아까는 지수가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했었는데 엄마가 이러저러해서 안 된다라고 하니까 정말 잘 참았구나 라고 마무리를 해줘요. 그럼 아이도 그때 아차, 나 아까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했었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미 그거에 대한 강렬한 욕구는 줄어들었고 또 엄마에게 잘 참았다고 칭찬까지 받게 되니까 기분도 좋고 왠지 자기가 착한 아이가 된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참으려고 애쓰게 되는 거죠. 이러한 방법은 아이가 순간적인 감정과 각성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정말 중요한, 훈육할 때 그냥 100번을 말해도 중요한 거는 일관성이에요. 아직 도덕적 내면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유아기에는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는 욕구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여지만 있으면은 이제 미꾸라지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무엇보다 성인이 일관성 있게 지도하는 게 필요해요. 유아기의 아이들은 유혹에 저항하는 힘, 기억력, 주의 지속력 모두 빈약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따르고 싶어도 쉽게 까먹거나 또 기억도 잘 못해요. 그래서 성인은 일관성 있게 아이에게 옳은 행동에 대해서 알려줘야 하고요. 그런 행동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결과도 경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관성은 단지 부모뿐 아니라 아이를 둘러싼 의미 있는 성인들도 함께 해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